상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 상가 투자, 왜 점점 어려워질까요?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으로 월세 받으며 살고 싶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 그리고 몇 년 뒤엔 시세 차익까지 얻는다면 이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과연 있을까요? 특히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식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칩니다. 그럴수록 상가 투자는 더 안정적인 대안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이 길어질 수 있고 표면 수익률은 숫자 노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매각 타이밍 하나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될 수도 있죠. 게다가 요즘은 온라인 소비 증가와 금리 상승, 도시 개발이라는 커다란 흐름이 상가의 가치까지 순식간에 바꿔버리곤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입지와 수익률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감정, 리스크와 미래까지 함께 점검해야만 진짜 수익을 남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상가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포인트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공실률.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버티는 시간입니다. 표면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수익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실은 단지 수익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세금은 내야 하고 대출 이자는 빠져나가고 심지어 관리비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죠. 세입자가 나간 지 3개월째예요. 매일 밤 네이버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괜히 샀나? 후회만 쌓여갑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상가 투자는 공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하는 투자입니다. 몇 퍼센트보다 몇 달을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상가 투자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상권 분석.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읽으세요. 사람들은 상권을 볼 때 유동인구부터 확인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구가 왜 그곳에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만 명이 오가는 거리라도 그 대부분이 단지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지나간다면 그 상가는 상권이 아니라 통로일 뿐입니다. 반대로 하루 3천 명이 오가는 골목이더라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소비한다면 그곳은 작지만 단단한 상권입니다. 유동인구의 수가 아니라 이들은 왜 이곳을 찾는가, 얼마나 머무는가, 무엇을 소비하는가.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표면 수익률에 속지 마세요. 진짜 돈은 계산기 안에 있습니다. 이 상가는 수익률이 7%랍니다. 이 한마디에 혹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건 표면 수익률입니다. 공실, 관리비, 유지보수, 세금, 중개수수료 빠진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공실 한 번, 세금 한 번, 수리 한 번이면 수익률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상가 투자의 실력은 눈이 아니라 손에 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공실 기간을 가정하고 세후 실수익률을 계산해보고 손익분기점이 어디인지 따져보세요. 투자는 얼마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따지는 게임입니다. 네 번째, 금리는 조용한 판 흔들기입니다. 금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대출이 있다면 수익률 구조 전체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변수입니다. 금리 3%에서 6% 같은 대출 조건에서도 이자는 2배로 늘어납니다. 수익률이 6%라 해도 이자, 지출이 늘어나면 실질 수익률은 2, 3%로 반토막, 심지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물어보세요. 금리가 1% 오르면 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고정금리인가? 변동금리인가? 원리금 상환 방식은 어떤가? 금리는 투자 구조 전체를 바꿉니다. 우산 없이 비 오는 날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상가는 주소가 아니라 공간의 논리입니다. 1층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진입동선, 구조, 천장 높이, 화장실 위치, 이 모든 것이 세입자의 사업성과 직결됩니다.
눈에 잘 띄는 입구인지, 소비자의 동선이 자연스러운지, 공용시설의 상태는 어떤지, 냉난방, 환기, 누수는 없는지, 상가는 발로 확인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계산기보다 먼저 직접 걸어보세요. 소비자의 시선으로 이 상가를 다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세입자의 업종이 상가의 미래입니다. 상가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느냐가 곧 미래의 수익을 결정하죠. 유행성 업종은 반짝하다 사라지기 쉽습니다. 반면 병원, 학원, 약국, 미용실처럼 생활 기반 업종은 오래갑니다. 프랜차이즈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때론 정성스럽게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더 오랜 계약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업종은 단지 월세의 출처가 아닙니다. 그 상가의 미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출구 전략이 없다면 진짜 투자가 아닙니다. 언제 사야 하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언제 어떻게 팔 수 있지? 입니다. 그 상가를 5년 후 누가, 왜, 어떻게 살까요? 그 상상 없이는 투자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보유 목적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라면 안정성, 단기 차익이라면 시세 흐름과 개발 가능성. 투자의 시작은 출구를 상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덟 번째, 은행은 당신보다 더 보수적으로 상가를 봅니다. 은행은 가치보다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그 눈은 당신의 희망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공실률, 업종 리스크, 담보 가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기대보다 훨씬 낮은 대출 한도를 제시하곤 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은행의 눈으로 상가를 보는 법을요. 그 시선은 투자자 모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현실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아홉 번째, 온라인 소비의 대체 가능성도 꼭 따져보세요. 요즘 상가는 단지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과 경쟁하는 무대입니다. 의류, 핸드폰 액세서리, 문구점. 이런 업종은 온라인에 밀려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험 기반 업종은 여전히 강합니다. 병원, 미용실, 헬스장, 키즈카페. 직접 와야 하는 업종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온라인에 대체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당신의 공실률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고층 상가, 버릴 카드가 아닙니다. 고층 상가, 의외로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구조, 업종, 엘리베이터, 전용 입구, 간판 위치. 잘만 활용하면 3층 상가가 1층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죠. 학원, 병원, 필라테스, 상담소.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업종은 오히려 고층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층수가 아니라 활용 가능성을 보세요. 고정관념을 깨면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11번째, 낡은 건물은 피할 게 아니라 바꿀 기회입니다. 노후 건물, 그 자체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외관 개선에서 유입 증가, 공용공간 개선에서 세입자 만족도 상승, 설비 교체에서 임대료 상승 여력 확보, 특히 도시재생 구역이라면 공공지원과 함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겉만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 안에 숨은 금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2번째, 법적 리스크.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상가는 주택이 아닙니다. 법도 다르고 보호장치도 다릅니다. 계약서에 단 한 줄이 빠지면 그 투자는 지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명도, 원상복구, 세금 부담, 권리금 조항. 모든 항목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상가 계약서에 적힌 문장 하나가 당신의 수익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가는 6개월 이상 공실이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표면 수익률이 아닌 세후 실수익률을 냉정하게 받는가? 세입자의 업종과 상권 흐름, 구조에 대해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나올 때 누가 왜 이걸 사줄지 상상해 봤는가?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 상가 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좋은 상가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때로는 정보보다 인내심이 더 필요하고 계산기보다 자기 확신이 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이 상가를 선택했다면 그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가 투자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콘텐츠를 듣고 있는 당신, 바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